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저에게 사주셨던 컴퓨터. 떠올리기만 해도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그때의 그 컴퓨터의 CPU 클럭이 75MHz였습니다. 그 엄청난 숫자에 설레고 또 놀라워했던 시간이 있었죠. 시간은 아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컴퓨터의 클럭은 얼마인가 1GHz를 돌파했고 절대 달성할 수 없는 지점이라고 이야기되던 마의 3기가 영역은 이제 손톱만한 크기의 스마트폰 AP 안에서도 구현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엄청난 목표가 달성된 시점, CPU의 시대는 반대로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병렬 컴퓨팅이 이끄는 AI 반도체 시대의 도래와 함께 말이죠. 왜 CPU는 이 병렬 컴퓨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지 못했을까요? 우선 CPU가 이 병렬성이라는 단어를 아예 무시한 채 발전을 이어온 것은 아니라는 점부터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CPU 진영도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이었던 개선을 통해 병렬성을 활용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이어왔죠. 그렇다면 왜 이 CPU 코어 개수의 증가나 스레드의 증가 등 이 병렬성의 증대가 어느 수준에서 멈춰버린 것일까요? 우선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러한 방법들이 결국 연산 능력에 무조건적인 향상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겠죠. 암달의 법칙의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전체 연산 중에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코어의 숫자에 비례해서 계속해 효율이 증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동일 비용, 동일 공간이라는 현실 상황에서의 전제를 추가로 고려하게 되면 결국 코어나 정수부의 개수를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개별 코어나 개별 정수부의 연산 성능이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병렬화가 진행될수록 개별 코어의 연산 능력이 떨어지고 사용되지 않는 코어들이 생기면서 이 순차 처리 영역에서 다시 또 한 번의 비효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CPU의 병렬화는 어느 정도 지점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CPU가 이 병렬 컴퓨팅을 위한 솔루션이 될 수 없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병렬 컴퓨팅이 필요한 분야는 계속해 늘어나겠지만 반대로 그것과 동시에 일부 단일 작업들의 난이도 역시 계속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담당해줄 프로세서가 반드시 시스템상에 필요하기 때문인데 단지 새로운 반도체들이 활약해야 하는 범위가 늘어났을 뿐 CPU는 여전히 중요하고 또 앞으로도 중요하겠죠. CPU는 사실 변화에 대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 따라서 CPU 세대가 저물었다는 이야기를 CPU의 역할이 모두 GPU나 NPU로 대체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업이 필요한 새로운 영역의 도래, 로직 반도체 분업의 고도화로 이해하는 것이 오해 없이 이 이야기들을 받아들이는 데 좋은 방향이겠죠. 그럼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사주신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게임은 카드놀이와 지뢰찾기 그리고 데이브 정도였지만 얼마 안가 조금씩 오락실의 게임들이 이른바 에뮬레이터라는 이름으로 PC에 이식되고 몇 년 후에는 3D 게임 시대가 열렸죠. 그러면서 그래픽카드라는 단어가 PC 시장의 중심 90년대의 그리고 저와 같은 취미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용산 전자상가에 가면 가장 먼저 살펴보는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세비지 S3, 부드 3D, 리바 TNT와 같은 추억의 이름들 아직 기억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 이후로 게임 산업의 성장과 함께 이 그래픽카드 분야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어왔고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암호화폐 채굴 열풍으로 이 그래픽카드 업계 전체는 엄청난 호황을 맞게 되는데요. 하지만 게임과 암호화폐 채굴이 가져다준 호황은 앞으로 이 그래픽카드 기업들이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 누리게 될 그 엄청난 호재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단지 데이터 센터 중심의 컴퓨팅 환경 변화 그리고 그 규모의 확대를 넘어 자율주행, MRI 판독 등 이 AI 반도체가 인간의 역할들을 하나둘씩 대신해 나가는 시간 동안 지금의 그래픽카드 시장의 크기를 우습게 만들 만큼 엄청난 수요가 발생하게 되겠죠. 하지만 GPU가 게임 구동을 위한 목적이 아닌 AI 연산과 같은 새로운 목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단순히 GPU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죠. 이 GPU가 이른바 GPGPU를 활용되기 위해서는 GPU가 가진 이 병렬 처리 능력을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특정 툴이 있어야겠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쿠다, 오픈CL, 메탈 등이 있는데 각각의 진영들이 나눠져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AI 반도체를 향한 로직 반도체들의 이 첫 번째 수행 목표인 딥러닝, 바로 이 딥러닝을 위한 툴들이 대부분 이 엔비디아의 쿠다를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또한 성능 역시 최근 몇 년 사이 AMD가 많이 쫓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명확히 엔비디아의 우세라고 단정 지어도 좋을 만큼의 성능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만약 GPGPU가 이 새로운 AI 시대를 책임질 로직 반도체가 된다면 현재까지는 이 엔비디아가 가장 유력한 이름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죠.
이 GPGPU와 또 다른 한 축에 있는 단어가 FPGA와 ASIC이 되겠는데요. 인텔은 FPGA 2위 기업인 알테라를 인수해 이른바 헤테로 컴퓨팅으로 데이터 센터와 AI 시장에 대한 비전을 그리고 있고, FPGA 1위 기업인 자일링스 역시 FPGA 기반 AI 가속기를 통해 해당 비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ACAP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 이 둘이 모두 FPGA 기반의 AI 반도체라는 것 정도 함께 정리하면 좋겠죠. 그리고 앞서 살펴본 이 두 개의 개념이 어느 정도의 범용성을 두고 이전부터 활용되어 왔던 각자의 영역을 이 AI 영역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시킨 형태라면 그 탄생부터 AI 영역에 활용되도록 만들어진 이름이 있죠. 지난 시간을 통해 이야기 나눈 알데바란과 같은 NPU 혹은 구글의 TPU와 같은 AI 전용 반도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이름들을 중심으로 몇 개의 새로운 이름들이 합류한 시장에서 그들끼리의 치열한 싸움을 벌인 후 누가 시장에 남을지, 남은 그들 중 또 서로 누구와 손을 잡을지, 마지막으로 얼마만큼의 몫을 가져갈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개될 텐데요.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현 세대 AI 반도체 패러다임에 대한 정리가 되었고, 이 이야기를 통해 근미래에 전개될 AI 반도체 영역에서의 시간들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 IT 산업의 미래 모습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 5년, 10년 후의 이야기에 대한 시야가 필요할 텐데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학습과 추론, AI 반도체의 요체를 이루는 이 두 단어는 결국 다음과 같은 단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가 가진 엄청난 양적 부담 때문에 병렬이라는 단어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 나눠본 것처럼 GPGPU나 FPGA 기반의 AI 반도체들, TPU 등이 이 엄청난 반복 연산의 해결책처럼 제시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 학습과 추론 알고리즘을 컴퓨터로 구현하고 그것을 통해 예를 들면 이 자율주행과 같이 이미지, 영상 기반의 연산들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의 초창기의 AI 시스템이 아닌, 더 나아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이 고도화된 AI 시스템 구현을 두고는 기성 시스템이 가진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인데요. 우선 CPU, 메모리,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이 컴퓨팅 시스템 구조의 기원을 폰 노이만 구조에서 찾죠.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고, 프로세서는 메모리로부터 필요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꺼내어 쓰는 구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분절성인데요. 연산을 비롯해 이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을 모두 각자 따로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이 분절성은 결국 AI 반도체를 향해 감에 있어 결정적인 방해 요소가 되는데, 시스템 안에서 연산이 이루어질 때마다 정보들이 반복적으로 각 파트를 왕복하는 과정 속에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이죠. 당시 최고 사양의 기업용 서버 300대를 결합해 만든 알파고는 바둑 한 판을 두는데 약 6천만 원 정도의 전기세가 든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앞서 이야기 나눈 이 GPGPU, FPGA 그 어느 진영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반복이라는 이 AI 반도체 작동의 요체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겠죠. 이 분절성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 여기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뉴로모픽 반도체입니다. 우선 뉴런과 시냅스, 뇌에서 일어나는 이 정보 전달 기전을 설명하며 떠올려지는 두 개의 단어이죠. 800억 개에 달하는 뉴런에서 기억과 연산을 동시에 처리하고, 뉴런들은 다시 100조 개에 달하는 이 시냅스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 시냅스를 통해 이 엄청난 규모의 병렬 구조가 모든 방향으로 화학적 신호를 보내 순식간에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죠. AI 반도체의 미래 모습으로 거론되는 이 뉴로모픽 반도체는 바로 이 뉴런과 시냅스로 이루어진 뇌의 구조를 모사한 개념이 되겠는데, 사진에서 보이듯이 버스를 사이에 두고 각 파트별로 나눠져 있던 시스템이 하나의 단위에 통합되어 있죠. 여기에서 앞서 이야기 나눈 이 기성 시스템의 분절성에 대한 해답이 보입니다. 이러한 뉴로모픽 칩이 본격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불필요한 전력 소모는 더욱 줄어들고, GPU나 이 FPGA 단에서 한정적으로만 활용되던 이 병렬성을 시스템 전체에서 온전히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이 뉴로모픽 반도체 구현과 관련한 기술적 난제는 단순히 미세 공정을 이용해 이 반도체들을 아주 작은 단위로 구성해내는 것을 넘어 뉴런과 시냅스의 이 구조와 동작 원리를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느냐입니다. 우선 이 앞쪽의 이야기부터 먼저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뉴런의 동작 원리를 구현하는 방식을 아주 거칠게 설명하면 이 소자가 가진 특정 값, 통상적으로는 전압을 사용하는데, 이 값이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가면 메모리 사이에 정보가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특정 뉴런끼리의 연결이 빈번해지면 연결 강도가 높아지고 장기 기억으로 남게 되는 이 시냅스의 가소성을 구현하게 되는데, 뉴로모픽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은 작동 원리들을 구현하면서는
이 개별 소자들의 연관성에 따라 시냅스의 강도를 약화시키거나 강화시킬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구조와 원리를 단순히 재현하는 것을 넘어 이것을 엄청난 개수가 집정된 형태로 구성하는 데 용이해야 하죠. 이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하지만 현 세대의 메모리 반도체들 중 뉴로모픽 반도체 사용을 위한 충분한 속도를 갖춘 이 D램이나 S램 같은 경우 고집적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고, 여러 단계의 강도 표현을 위해서는 더욱더 복잡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류 공급이 끊기면 정보가 사라지기 때문에 저장을 위한 소자를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죠.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뉴로모픽 반도체의 탄생은 바로 이러한 특성들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소자를 찾아내는데 우선적으로 그 성공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놓여 있는 것이죠. 현재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이름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를 시작해온 뉴 메모리 소자.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지 감이 오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 AI 반도체의 패러다임이 FPGA, GPGPU 등의 현세대 패러다임에서 다시 이 뉴로모픽 반도체로 넘어가는 시간 동안 이 로직 반도체 영역도 우리의 핵심 역량과는 다소 무관한 영역에서 어쩌면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패러다임 전환기에 그 작은 틈새로 열린 기회, AI 반도체 전략이 향해 할 지점이 바로 여기에 놓여 있죠. 물론 여전히 이 문장에는 수많은 허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줌의 역량들도 남김없이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 역량을 보유한 국가,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뉴 메모리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이어온 국가. 아직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한 문장에 불과할지 몰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반도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느 곳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지 명확해지는 시간. 뉴로모픽 반도체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I 반도체라는 아젠다를 두고 펼쳐지고 있는 이 국책 프로젝트들의 현업 적용성이라는 목표를 무리하게 투영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 두 번의 에피소드를 통해 함께 나눈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특히 그렇다면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세운 장벽 너머에 우리가 쫓을 어떤 기회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변화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결정하는 누군가는 당장 오늘의 치적을 쌓지 못하고 또 어쩌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반대에 부딪히거나 어려운 설득의 과정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철저히 대중의 관심 밖의 영역에 놓여있는 이 이야기들을 위해 그러한 수고를 감수하는 것, 누군가에게는 그다지 합리적인 선택은 아닐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도 수고스럽더라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제 방향키를 돌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들이 연구의 본질과 무관하고 또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를 목표에 고민하지 않도록 진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이죠.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